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헨리 키신저도 노암 촘스키도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핵 전쟁을 할지도 모르니까 빨리 끝내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영향력 있는 인사가 뱉은 이야기 중에 전혀 언급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사실에 의하면 푸틴의 속내는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젤렌스키 속내도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러시아인은 잘 모르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인은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 그래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사실, 그걸로 인하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노암 촘스키도 헨리 키신저도 둘 다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 다 제외하고 핵에 있어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푸틴이 핵 버튼을 누를지도 모른다, 또는 소형 전술핵을 터뜨림으로써 일거에 전황을 바꾸어 버릴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크라이나한테 불리하고 세계인한테 불리하다, 이런 식으로 세계인을 설득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전혀 이것과는 다른 사실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이 두 거두들은 자신들이 뭔가를 숨겼다는 것을 고백하거나 아니면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할 겁니다. 노암 촘스키 하면 세계적 석학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노암 촘스키는 반미 지식인이고 좌파적 아나키스트로 봅니다. 아나키스트가 뭡니까? 무정부주의자죠. 좌파적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정치적 견해를 가만히 들어보면 좌파적 편향성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반미 좌파적 아나키스트 학자라고 하는 분석은 정광용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하지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현재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명예교수로 있고 나름 미국인한테도 세계인한테도 일부겠지만 석학으로 존경받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세계가 핵전쟁이라는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요구에 양보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러시아의 대변인같이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일간 예루살렘 포스트에 따르면 노암 촘스키는 미국의 급진 정치 잡지인 커런트 어페어스와의 인터뷰에서 영웅적인 언사보다는 세계가 처한 실제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암 촘스키는 젊은 시절에 일본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순간의 충격을 생생히 기억한다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는 현재의 분위기처럼 최후의 우크라이나인이 남을 때까지 러시아와 싸우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이것은 핵전쟁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촘스키는 그렇다고 항전을 주장하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판하자는 것은 아니다. 젤렌스키는 존경받을 만한 인사고 위대한 용기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당신은 그의 입장에 동조할 수 있겠지만 세계가 처한 현실에도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 촘스키는 또 다른 선택지로 외교적 해법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외교적 협상의 기본 틀은 우크라이나의 중립화와 아마도 우크라이나 연방이라는 구조 안에서 돈바스 지역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일 수 있다면서, 좋든 싫든 크림반도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야 할 거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인들이 그렇게 원하는 동부 돈바스 지역 다 러시아 주고 크림반도도 주고 굴욕스럽게 항복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선택지를 중립국에다 둡니다. 아니, 자기 국가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러시아의 눈치를 보는, 러시아의 말에 순응해야 하는 일종의 식민지 같은 중립국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협상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내일 허리케인이 온다는 사실을 좋아하지 않을지라도 허리케인이 좋지 않아, 또는 허리케인을 인정하지 않아라는 말로는 허리케인이 들이닥치는 것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럴싸하죠. 이분 연세가 94살이신데 94살 드신 분치고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하면서 세계인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최근까지도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세계적인 화두인 불평등을 분석하는 서적을 내놓기도 하는 등 현실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의 분석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 이게 아니에요. 다른 점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정작 중요한 사항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만약 이것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은 푸틴이 왜 동부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 지역을 꿀꺽 삼키고 그 지역을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노암 촘스키 이후에 미국에서는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대결보다는 정치적 외교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외교적 해결은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제기하면서 국제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올해 100살이 된 헨리 키신저는 닉슨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중국 공산당과 화해를 도모했던 현실주의 정략가이라는 평을 받습니다. 중국의 문을 연 사람이죠. 미중 국교를 튼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중국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는지는 후대 역사가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러나 헨리 키신저의 이야기가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강타함으로써 노암 촘스키보다 훨씬 더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헨리 키신저는 지난 5월 27일 다보스 포럼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를 향해서 전쟁을 끝내기 위해 러시아의 영토를 할량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외교적 해결을 생각해야 할 때다라는 말을 던집니다. 키신저는 이상적인 분단선은 전쟁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는 러시아가 크림반도와 돈바스의 3분의 1가량을 통제하는 거다. 가져가는 거다는 이야기죠. 헨리 키신저는 그 지점 이상으로 전쟁을 벌이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와 새로운 전쟁을 벌이는 것이다 라고 우려합니다. 러시아 군의 완전 축출을 주장하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바람과는 전혀 반대되는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 군이 도처에서 살육과 파괴를 일삼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군은 당초 예상과 달리 러시아 군을 수도 키이우 및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에서 몰아내버리는 전과를 올리는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일부라도 포기해야 된다 하는 헨리 키신저의 말에 반발하지 않을 우크라이나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 대표적인 인사겠죠.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완전히 철수해야만 평화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에 의문부 한번 던져본 적 있으세요? 자, 헨리 키신저도 연세는 100세지만 나름 그런 쪽에 도 같은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스티븐 파이퍼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도 우크라이나 영토는 키신저가 러시아에 주라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트윗에 올립니다. 라트비아의 에드카르 링게비크스 외무장관은 키신저를 1938년 나치 독일의 주데텐란트를 할량한 영국의 네빌 체인벌린 총리에 비유합니다. 뉴스위크는 지난 5월 28일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은 러시아의 영토를 할량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믿는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에서 헨리 키신저의 말에 이렇게 강하게 여러 곳에서 반발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러시아와 협상을 벌이는 우크라이나 대표 미하일로 포돌라크 역시 종전의 대가로 영토를 일부라도 양도하는 것은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는 푸틴의 욕심을 자극할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푸틴이 과연 땅 때문에 그럴까요? 땅에 집착해서 영토에 집착해서 이 전쟁을 계속하려고 할까요? 조금이라도 더 많은 한 뼘이라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푸틴의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왜? 그 땅덩어리 그거 몇 쪽 된다고. 러시아는 그렇지 않아도 세계에서 제일 큰 땅을 가지고 있는데. 땅 때문이 아니에요. 세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토 때문 아닙니다. 최근 국제사회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82%가 평화를 위한 영토 양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의 82%, 거의 100%라고 봐야죠. 러시아계 몇 명 빼고는 다 찬성한다고 봐야 됩니다. 왜 우크라이나는 이 동부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의 영토에 그토록 집착을 할까요? 이 역시 영토에 관한 욕심이라고 보십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제가
발견한 이 사실은 아 그랬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뉴욕 포스트는 다음 날인 5월 28일 서방 동맹국들이 포기하기 전에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현실적 한계를 지적합니다. 포스트는 러시아의 독재자가 이웃나라 영토를 점령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전혀 없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러한 도덕적 요구는 현실적인 결과를 결정하지는 못한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세 가지 결정적 한계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 뉴욕 포스트 역시도 중요한 점은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 뉴욕 포스트가 지적한 세 가지는 굉장히 일리가 있고 논리적입니다. 첫째, 러시아가 전쟁을 확대할 가능성. 푸틴이 궁지에 몰리면 실성을 해가지고 핵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 즉 전술 핵무기 한두 방만 사용하면은 적들이 생각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면서 모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있습니다. 둘째, 우크라이나는 자원이 부족하다. 군대는 능력 이상으로 싸웠지만 서방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이때 자원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무기를 이야기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자체 국가의 무기로 러시아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서방 세계가 지원해준 무기로 싸우고 있습니다. 즉 자원이 부족하다 하는 부분은 이 무기가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죠. 셋째,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무기를 지원하려는 서방 세계, 특히 미국의 의지가 문제다.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 하려고 해도 지금 중간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위기와 중간선거라는 국내 문제에 직면을 해 있다. 미국의 국내 문제는 이미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잠식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전쟁발 인플레 때문에 미국인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면서도 인플레는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유럽 동맹국들도 흔들리고 있다면서 포스트는 서방은 푸틴이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를 중단할 때까지 젤렌스키 정권을 지원할 용의가 있지만, 즉 푸틴이 땅을 더 따먹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저지하기 위해서 지원할 용의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대공세를 취하는 데는 서방도 주저할 거다. 즉 러시아가 추가로 푸틴이 욕심을 내가지고 땅 따먹게 계속 확전을 하고자 하는 것은 막아주겠지만 우크라이나가 여기서 확전해가지고 러시아하고 더 큰 전쟁을 벌이는 것은 서방세계가 주저하게 될 것이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시민들과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전쟁은 끝내야 한다. 현실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 이전의 현상 유지가 우크라이나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의 방향으로 보인다고 강조합니다. 키신저의 발언 직전에도 이미 미국에서는 종전 논의가 분출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원로 국제정치학자인 그레암 앨리슨 박사는 지난 5월 20일 독일 슈피겔지와의 인터뷰에서 푸틴이 전쟁을 확대시키지 않고 끝내기만 하게 한다면 성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푸틴이 미국과 유럽의 주민 모두를 죽일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한 핵무기 방면에서는 초강대국의 지도자다 라면서 러시아는 여전히 미국을 지구에서 지워버릴 만큼 강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매드, 즉 상호 확정 파괴라고 불린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러시아와 미국은 분리될 수가 없고 샴 쌍둥이 같이 합체된 몸이 하나고 머리만 둘인 신세다. 만약에 어느 한편이 다른 한편을 목졸라 죽여버리면 나머지 하나 남은 자신도 자살을 하게 되는 꼴이 되어버리는 그런 이상한 형태의 쌈 쌍둥이가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다 라고 강조합니다. 앨리슨 박사는 푸틴은 함목적적이고 계산적이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이 행하는 바를 믿는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인 행위자라고도 합니다. 푸틴은 전쟁에서 패하면 권력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생물학적으로도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다. 푸틴은 패전과 파괴를 격화시키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한다면 합리적 행위자이니만큼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 앨리슨 박사는 푸틴이 궁지에 몰리면 히로시마 핵폭탄 수준의 15 내지 20킬로톤 상당의 소규모 핵폭탄 한 방으로 2만 내지 5만 명을 죽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미국이 러시아 내부를 공격한다면 미국인이 러시아를 죽이게 되는 것이며 매우 빠르게 제3차 대전으로 격화될 것이다.
이러한 악몽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살육을 중단하는 것이 긴급하다는 것이 앤더슨 박사의 충고입니다. 그런데 이 앤더슨 박사 역시도 이 중요한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겠죠. 그러면서 앤더슨 박사는 푸틴이 러시아 국민들한테 나는 돈바스를 합병했다. 크림반도의 육로도 확보했다.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15년 동안은 나토 회원국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기 국민들한테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명분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것은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인들이 반대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급된 모든 사람과 나름 세계적 석학이라고 하는 노암 촘스키나 헨리 키신저도 전혀 내다보지 못한 깜짝 놀랄 현실이 있습니다. 전혀 내다보지 못했고 지금까지 언급된 모든 학자들의 입에서 나온 바도 없습니다. 언급조차 안 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지도는 우리가 흔히 보던 그 우크라이나 지도가 아니죠. 뭔가 이 분홍색으로 이렇게 된 지역이 있죠. 이게 뭐겠습니까? 노암 촘스키도 헨리 키신저도 전혀 내다보지 못했고 언급조차 하지 않은 깜짝 놀랄 지정학적이고 세계 에너지의 획기적인 판도를 불러일으킬 만한 현실이 요 세 군데 있습니다. 노암 촘스키나 헨리 키신저가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언급조차 하진 않았죠. 만약 알았다고 한다면 일부러 숨겼다는 데 있어서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군데가 뭐냐? 우크라이나가 보유하고 있는 가스 지대입니다. 만약 여기서 가스가 생산되면 파이프는 이미 다 깔려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대로 파산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이곳을 개발하기 위해서 서방 세계에다가 셰일이라든지 이 가스전 개발을 시도를 했습니다. 푸틴으로서는 자신의 돈주머니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질 수 있는 이 개발을 눈뜨고 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번 전쟁이 터진 겁니다.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분석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 분석하지 못했을까요? 이것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현재의 상황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 갑자기 나온 사안은 아닙니다. 이거 개발되고 있었던 시기는 지금부터 10년이 더 됐습니다.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서방에 의해서 확인되기 시작했는데 천연가스 매장량은 드러난 것만으로도 5조 4천억 큐빅미터. 이거는 노르웨이 매장량의 약 3.5배에 달합니다. 노르웨이 매장량이 나름 유럽 북부를 다 커버할 수 있는데 그것의 3.5배입니다. 주요 매장 지역이 바로 크림반도였고 우크라이나의 동부 돈바스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푸틴이 점거를 하고 있는 여기가 바로 가스 지역이고 유정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영토 야역에 의한 침략이 아니라 자기 에너지, 자신의 에너지가 말라 비틀어질까봐. 아무리 에너지 생산을 많이 해도 우크라이나가 더 가깝죠. 유럽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파이프 미리 다 깔려 있잖아요. 싹 공급을 시작하면은 러시아는 그냥 망해버립니다. 그냥 별게 아니에요. 그냥 싹 망해버립니다. 깨끗하게 망해버립니다.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제일 큰 것이 석유와 가스인데 그것이 빈털터리가 되어버립니다. 특히 드니프로 도네츠크 지역, 이 동부 돈바스 지역은 앞으로도 상당량의 천연가스가 추가로 발견될 것으로 학자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유럽행 파이프라인이 깔려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싼 값에 러시아보다 싼 값에 유럽으로 공급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서방 측 메이저사들이 신속하게 달려들었죠. 쉘은 2013년에 돈바스 유지우스카 개발에 10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쉐브론도 서부에 10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EU 회원국이 되면 유럽은 막대한 저장 시설까지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2010년도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친러파, 간첩이죠, 간첩.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당선되었습니다. 그러자 푸틴은 야누코비치한테 러시아 석유를 30%나 싸게 공급해주고 150달러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EU 가입을 보류시킵니다. 왜?
EU에 가입되어 버리면 이 우크라이나의 가스와 석유가 아주 빠른 속도로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이걸 멈춰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야누코비치 즉 친러파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수족처럼 부릴 수 있게 되자 이걸 말려버립니다. 그런데 2014년에 우크라이나에서 민주혁명이 일어나면서 친러파인 야누코비치 정권이 축출돼 버립니다. 그때 새로 들어선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은 다시 EU 가입을 시도하면서 서구와의 협력을 재개합니다. 푸틴은 2014년 3월 달에 이대로 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지역 가스가 석유가 전부 개발돼 버리겠죠. 그러니까 그 개발될 지역을 꿀꺽 삼켜버립니다. 그게 2014년의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입니다. 접수해버렸죠. 아예 주민투표까지 해가지고 딱 자기네 땅으로 가져가버립니다. 그리고는 그게 개발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발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현재 러시아 가스와 기름을 팔아먹을 수가 있죠. 그리고 가만 보니까 동부 돈바스에서도 석유와 가스가 난다. 그건 개발되면 안 되는 거예요. 푸틴이 볼 때는 절대로 개발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바스 지역도 먹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쉘 등 서방의 메이저사들이 돈바스 지역 유전 개발 사업에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철수를 해버립니다. 푸틴의 목적이 달성돼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서방 메이저사들이 동부 돈바스 지역과 이런 데서 막 철수를 하니까 우크라이나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네들의 재산을 러시아가 탈취함으로 인해서 서방의 메이저사들이 물러간다?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군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러시아 괴뢰 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분쟁이 불리해지니까 우크라이나 군이 이길 듯 하니까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침공을 해버린 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서막입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차질 없이 석유와 가스가 생산됐다면은 그리고 이것이 EU로 수출되기 시작했다면 러시아 에너지 사업은 판매 시장을 싹 잃어버립니다. 국가 수입은 줄고 푸틴도 빈털터리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는 실존의 위협이 되는 상황이 닥치면은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에너지가 EU에 수출되는 상황은 이게 바로 푸틴의 석유 및 천연가스 사업에 그야말로 실존적인 위협이 될 수가 있겠죠. 우크라이나는 소련 공산국들 사이에서는 가장 잘 살던 나라였습니다. 소련 붕괴 당시에는 폴란드보다 국민소득이 20%나 높았습니다. 2020년 세계은행에 따르면 1인당 GDP가 폴란드는 15,721달러로 성장을 한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3,727달러로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합니다. 왜 그렇게 전락했을까요? 물론 러시아의 뒤를 이은 부패가 한몫했겠지만은 우크라이나의 산업을 살려줄 무엇인가가 필요하고 그것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러시아가 딱 잠궈버리니까 그 지역을 점령해버리니까 동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당선되자 우크라이나는 수도 키이우를 중심으로 IT 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IT 산업이 성장 동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이 IT 산업의 발달과 동부 지역과 남부 크림반도 지역의 석유와 가스만 개발하면은 우리는 선진국까지도 진입할 수 있다는 꿈에 부풀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을 러시아에 양도해버리면 당장은 우크라이나는 평화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크라이나 부의 원천을 여기서 우크라이나인이 농업국가로부터 탈출하고자 했는데 그런 부의 원천을 푸틴에게 상납하고 자손 대대로 가난한 농업국가로 남겠다고 굴복하는 꼴이 됩니다. 여러분이 우크라이나 국민이라면 그걸 선택하겠습니까? 러시아만 몰아내면 러시아를 거지로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강국으로 부국으로 등장할 수 있는 발판이 저기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포기하겠습니까?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에너지 자원 갈등은 전쟁을 쉽사리 끝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이해한 상태에서 노암 촘스키나 헨리 키신저가 입을 열어야 했었습니다. 노암 촘스키나 헨리 키신저가 너무 빨랐습니다. 왜 빨랐느냐? 이런 중요하고 정말 극적인 상황을
도외시하고 다른 상황만 가지고 분석했다면 그건 엉터리입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크라이나인들은 죽어도 이것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의 부의 국가와 자기 민족과 자기 가족과 자기 형제의 미래가 부의 원천이 여기에 다 있는데 그걸 푸틴한테 상납을 한다고? 여러분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못 받아들입니다. 결국은 전쟁은 어떻게 끝날 것이냐? 제가 내다볼까요? 푸틴 곧 죽습니다. 1년 또는 2년 내로. 그때까지 버티다가 푸틴 죽어버리면 우크라이나는 이 땅 다 차지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생각하는 것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푸틴 곧 죽을 거예요. 지금 하는 꼴을 보면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지역에서 생산될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유럽도 평화를 얻고 유럽도 러시아 원유 가스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받아서 평화 불을 얻고 우크라이나도 평화 불을 얻을 수 있는 모두가 윈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데 지금 미쳤다고 노암 촘스키 말 듣고 헨리 키신저 말 듣고 이 전쟁을 비굴하게 끝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노암 촘스키나 헨리 키신저는 성급했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